해설 강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 하는 것은요, 오늘 이제 이번에 2023년 4월 국가직 교육학개론 이 기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 시간 역시 5분 이내여야 된다. 그걸 감안하시고 정말로 역대급 쉬운 문제였다. 사실 2년 연속 쉬웠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문제 해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론 수업을 제대로 듣고 문제풀이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딱 4회 정도, 4주 정도 돌렸잖아요. 거기에서 커버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3번 지도성 유형에서 분산적 지도성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 그렇긴 하지만 변혁적, 거래적 지도성 비교하는 표가 있었고 상황적 지도성 의미를 봤는데 상황적 지도성은 상황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변혁적과 거래적 지도성은 최고관리자의 리더십, 변혁적 지도성,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리더십, 거래적 지도성은 교환적 리더십이고 하급관리자의 리더십이고 보상에 대한 노력의 교환을 하잖아요. 즉 월급이나 급여 이런 것으로 뭐 예외에 의한 관리 이런 거 우리가 외웠었고 표정도 공부하시면 되고 결국은 국어 능력을 이용해서 분산적 지도성으로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 항존주의죠. 이게 왜 이렇게 들어? 지원해야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책 좀 확인 좀 하고 사실은 설명할 게 크게는 없어요. 그러면 봐봐, 철학에서 20세기 전반기 철학하고 후반기 철학으로 나눴을 때 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진보, 본질, 항존. 이 항존주의가 시험에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진보주의잖아요. 기억나요? 본질주의는 진보주의를 어떻게? 보완, 극복. 여기는 항존주의는 진보주의를 부정, 비판하여 전개된 사조. 재건주의는 뭐라고? 세 가지를 비판하되 세 가지의 장점을 종합, 절충하여 해가지고 내용을 떠올리면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잘 봐봐. 사실 제대로 해설하려면 1번은 어디 쪽이에요? 진보. 2번은 재건이죠. 4번은 진보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잖아. 진보죠. 아니, 재건. 아니, 진보로 가는 게 낫겠다. 아동이 당면한 현재 생활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엉터리라 그랬지? 2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삐아제는 아동은, 이게 아동이죠? 옆에는 아무도 없죠? 이게 물리적 환경이죠? 그러니까 아동은 혼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자궁 과학자. 그래서 혼자서 해결 가능한 영역, 혼자서 해결 못하는 영역. 이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과제 지시. 맞죠? 기고치키는 뭐예요? 이 아동 옆에 다른 사람 있죠? 이거 누구예요? 성인, 교사, 뛰어난 동료. 마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필요한 것은 뭐다? 언어. 그래서 언어 습득을 아동 발달의 중요한 수단으로 봤죠? 이게 사회문화 역사적 환경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줘야지. 혼자서 해결 가능한 영역, 혼자서 해결 못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가능한 영역, 혼자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못하는 영역. 이것이 현재적 발달술은 옆에 있다고 해서 근접 발달이잖아.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야? 도움, 발판, 비계, 스캐폴딩, 디딤돌. 맞죠? 이것인데 이 문제는 이것과 이걸 물어봐. 해결 못하는 영역과 근접 발달 영역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거기 봐봐. 타인의, 이게 혼자서 해결 못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 가능한 수준이 여기지. 자기 혼자서 독립적.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 영역과 이 영역 사이를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이것과 이것 사이야. 이게 뭐가 있어? 이걸 근데 여러분이 이걸 틀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걸 만약에 틀린 사람은 이 문제를 무효화시켜야 자기가 점수가 오르겠지. 적극적으로 이 제기한 이번 화요일까지도만 이 제기해서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해버려야 돼. 근데 사실 이걸 틀린 애는 교육학을 하면 안 돼. 오답이긴 오답이지만 진짜 이걸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고민했겠지만
나도 막 급하게 해서 얼른 급하게 보면 비고치게 하면 근접 발달이니까 밑에서는 할 게 없잖아. 사실은 이게 잠재적 발달 영역이에요. 이게 현재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에서 현재적 발달 수준 옆에 있는 게 근접 발달이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4번이 좀 고민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영역으로 보면은 위치가 이 사이여서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집단 무의식은 누구예요? 뭔 프로이드야. 융이지, 융. 프로이드는 그냥 무의식이죠. 개인 무의식이죠. 집단 무의식을 따로 구별하는 사람은 융이잖아. 생활지도 상담에서 나오죠. 어쨌든 2번 문제는 엉터리였다. 3번은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분산적 지도성 해설 보시고. 행정학으로 말하면요. 이 분산적 지도성이 조직 이용으로 말하면 탈관료제예요. 팀제라든가 네트워크 조직 이런 것입니다. 이 사례 나와 있잖아요. 괜찮은 개념이 그 내용이 있어요. 교장, 교감, 진로 상담, 교사라는 3인의 지도자가 각각의 시각의 근거에서 공동으로 활동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각의 어떤 결정 권한을 따로따로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야. 분산적 지도성이죠. 거기 나와 있잖아. 2번에 조직 구성원들이 지닌 전문성을 토대로 집단을 구성한다. 해설에 나와 있죠. 자, 꼬메니우스인데, 자, 동굴의 비유는 봐봐. 지식의 단계? 여러분 책 봐보세요. 몇 페이지죠? 103페이지 봐봐. 내가 아까 박스 위쪽에 있다 그랬지. 그대로 있네. 동굴의 비유와 분선 이론을 통해 이데아 의색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분선 이론이 어려울까봐 밑에 써놨지. 인식의 대상, 그림자, 시각적 사물, 수학적 지식, 형상, 최고 우선이 이데아 의색에. 그렇죠? 지식의 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꼬메니우스 어머니 물은 모국어 라틴어 대학에서 6년제의 4단계 학제. 그래서 야 24년 동안 다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세계도에 나와 있죠? 꼬메니우스 세계도에 세계 최초의 시청각 교육서. 그 다음에 출발점 행동의 진단.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출발점 행동과는 좀 무관하죠. 출발점 행동은 뭡니까? 본 수업 전에 이미 학습된 성취 수준이죠. 선수 학습의 정도, 능력 뭐 이런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뭐 준비성, 준비도, 그 다음에 뭐 브루너의 학습 경향성, 캐롤의 적성 이것과 유사 개념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것은 학습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수 학습 요소 확인, 그 수준에 도달했는가 확인, 흥미나 적성, 이게 캐롤의 적성으로 지금 풀면 되는 거예요. 유사 개념이. 이것은 오히려 출발점 행동인 진단 다음에 학습과제 분석이 해당이 돼요. 오히려. 그렇죠? 우리 해설에도 그렇게 써놨고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인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콜버그 1, 2, 3, 4, 5, 6 제가 외우라 그랬지?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벌자, 대법, 사, 양 해가지고 2개 끊어서 전인습, 인습, 후인습 6살 단위로 끊어주고 뭐 여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벌이니까 처벌 맞죠? 처벌과 법정. 1번은 누구 거예요? 비아즈. 초자 어디서 나와요? 프로이트. 인습 수준에서 도덕성은 도덕 표현원리인데 벌자, 대법, 사양, 양이 양심의 도덕 원리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이건 후인습으로 들어가야 되죠. 인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자 7번은 우리가 이번에 이틀 전에 특강한 것으로 해댔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어요. 가해 학생 보호자가 아니라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그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되죠. 가해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다 원하지 않겠지 뭐. 말이 안 된다. 사실 이 문제는요. 그 시험에 나올 것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상식으로 접근해도 사실은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우리가 비록 이것을 특강에 하긴 했지만 상식에 근접한 애들은 이걸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정신이 너무 혼란하면 이 말들이 눈에 안 들어오겠지. 그럼 이제 뭔 말인지 모르고 찍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내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어쨌든 답은 이고 나머지는 다 법 내용이고요. 우리가 했어요. 직전에서도. 자, VR 우리가 안 했던 것이긴 합니다. 이건 상식 문제죠. 이게 그렇죠. 이 V가 버추얼이잖아. 가상현실이죠. 여러분이 그 TV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무슨 두꺼운 이런 안경 같은 거 쓰면은 실제로 그 안에서는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주 불국사 안 가봤지만 불국사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보고도 거기에 간 것 같은, 또 우리가 우주를 안 나가봤지만 우주를 여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가상현실이죠. 그걸 이제 쓰는 건데, 근데 왜 갑자기 실물 화상기나 OHP가 나오냐 이 말이야. OHP는 우리 때 썼던 거예요.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투명한 셀로판지 같은 거 복사집에서 복사해줬어요. 딱 올리면은 여기에 글자나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실물 화상기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기 TV 큰 거 있고 거기다가 얘가 이제 글짓기를 잘했어 또는 그림을 잘 그려서 여기에 딱 올려놓으면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TV 화면으로 크게 보여주는 게 실물 화상기였어요. 실물 환등기의 개량된 형태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다 강의를 했다고. 십몇 년 전에는. 안 나와. 지금은. 근데 이제 VR 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옛날 거라는 것을 알면은 VR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공학 쪽 이런 첨단 매체가 나와요. 그동안 뉴러닝, 앱러닝 또는 머신러닝 이런 거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방향을 바꿔서 VR, AR 최근에 TV 이게 지금 이 문제를 낸 사람은요 시대 흐름은 봤어요. 그 뭐지 학폭 그 더 글로리 그거 보고 학폭 문제를 냈고 요즘에 VR, AR이 막 뜨고 있잖아요. 아마 분명히 주식도 하나일 거야. TV에서 많이 나오고 아 그래서 AR이나 VR을 문제로 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낸 것 같아. 교수가 아마 이 문제를 골랐겠지. 문제은행에서. 근데 이제 왜 비고츠키 같은 문제를 엉터리로 내냐 이 말이야. 얘가 이제 제대로 된 교육학, 정통 교육학 공부는 좀 안 한 것 같다. 느낌에. 자, 가상현실 했었고 제가 그 내용을 좀 가상현실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했다 보니까 자세히 이렇게 써놨죠. 봐봐. 가상현실의 효과. 현실에 존재하는 세계를 구현할 수가 있다. 조작이 가능하다. 원상태로 돌려서 반복이 가능하다. 실제 유사한 상황. 그 두 번째 페이지에 가상현실 개념 나와 있죠.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기반의 교수법이 구현된다. 이거는 실제와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VR은. 그래서 구성주의와도 관련이 돼 있다. 근데 아마 이것을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별로 안 틀렸죠. 9번은 전형적인 문제죠. 타일러는 교육 목표를 내용과 행동으로 이론 분류했는데 블룸은 이에 기초해서 인지적 영역의 교육 목표,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 운동기능적 영역의 교육 목표. 인지적 영역을 6개. 무엇을 기준으로? 복잡성의 정도. 그게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평가.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국어 공부예요. 관계를 본다. 뭐 원인과 결과를 찾아낸다. 이걸 쪼개봐야 되겠죠. 분석이에요. 실제로 우리 책에 있는가 봐보세요. 교수 학습에 있죠. 아, 교육 과정에 있죠. 182페이지 하단부. 자료의 구성부분을 분해하고 부분 간의 관계와 그것이 조직되는 방식을 발견한다. 요소 분석적, 그다음에 관계 분석력 나와 있죠.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게. 그렇죠. 그래서 좀 분석입니다. 보시고요. 페스탈루치 나왔죠. 자, 여러분 일반 교육학 저술은 누구 거예요? 헤르바르트. 하나 더 기억나요? 이 사람 책이 5글자죠. 교육학 강요. 일반 교육학. 그렇죠. 나머지는 다 페스탈루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힘들어도 그 학자들 공부를 좀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이번에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나왔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좀 봐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가 있냐면 450페이지 펴보세요. 교육행정의 일반적 과정을 좀 봐라. 물론 학자별 교육행정 과정에서는 균lik을 제가 일타로 꼽았지만 POCCC하고 PODCC 시어진과 폐열도 한번 언급이 됐었다.
이게 재작년에서 나왔죠. 이 구닥다리 쪽을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공무원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게 지역적인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옛날 20년 전에 나왔던 게 지금도 나오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의사결정 기획조례 지시조정 평가에 그 내용의 지문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 나 이걸 안 봤다. 그럼 국어능력이잖아. 봐봐. 미래의 행동을 준비해.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기획 아닙니까? 영어 플래닝? 다른 게 어디가 들어갈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거, 계획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도 틀릴 만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물론 책에는 있지만 안 봤으면 국어능력으로 한다 그랬지. 12번 허즈버기의 동기위생이론이죠. 자, 불만족 요인은 위생 요인이죠. 자, 누구나 자율적으로 창의죠. 그러면 괜찮은 사람은 Y이론적 인간이라겠지. 물론 인간관계론의 Y는 아니지만. 그래서 답은 4번. 이게 1초짜리야. 자, 제가 그랬죠. 생활지도 상담이론은 주로 상담이론 쪽에서 대부분 80%가 나오지만 앞쪽에 생활지도에서는 생활지도 순서하고 특징인데 특히 생활지도 순서를 제가 정리하라 그랬죠. 생활지도 문제가 우리 19번 문제 아닙니까? 조정상 정추 나왔죠. 어디가 있더라? 20번이구나. 그렇죠. 조정상 정추 있잖아요. 그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거 설명을 할 게 아니잖아. 자료 배부니까 정보 제공이지 당연히. 그쵸? 기억나요 여러분? 생활지도 상담 조정상 정추 외우라고. 자 봐봐. 갑자기 우리가 20번으로 가버렸지만 똑같은 문제니까 어디가 있냐면 339페이지에 봐봐. 눈으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다. 그대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신분석학적 상담인데 우리가 프로이드잖아요. 346페이지에서 보시면 봐봐. 우리가 인지적 영역의 상담에서는 윌리엄슨의 지시적 상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상담, 켈리의 개인구념, 백의 인지치료적 상담, 인지적 영역 4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상담인데 기본 입장이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상담 기법 최소한 타이틀 보시라 그랬지. 나와있잖아. 자유현상, 저항, 전이, 꿈의요법, 유효법, 심리극.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돼. 밑에 특징도 프로이드 공부했던 거야. 근데 프로이드는 우리가 어디서 했어? 심리에서, 교육 심리에서 이미 프로이드를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하고 생활지도를 연결시켜서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비합리적 신념 나와? 신념은 사고잖아. 인지적 영역이죠. 그렇죠. 이것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상담에서 나오는 것이죠. ABCD 기법에서. 기억나요? 어디가 있어? 한 장만, 두 장만 앞으로 가버리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상담. 기본 입장에서 3번의 세 번째 줄. 비합리적 사고가. 맞죠? 신념이 사고죠. 부적절한 정서를 유발해서 문제 행동을 가져온다. 문제 행동의 원인을 비합리적 사고나 신념에서 보는 것이죠. 347페이지 기본 입장의 3번. 그렇죠? 이것도 내가 볼 때 1초짜리예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인의 심의사항은 제가 여러분은 1호하고 7호, 8호만 기억하는데 7호, 8호는 사립학교에서 빠지지. 그 빠지는 두 개가 뭐예요? 7호, 8호 빠진 거 두 개가 뭐냐고? 공모교장의 뭐? 임용 방법. 그 다음 그 위에 초빙교사는 치읓이니까 치읓, 추천. 그러죠? 1호는 뭐예요?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및 개정은 어떤 내용이야? 사립학교에서는 필수적 자문사항. 응? 필수적 자문사항. 그리고 근데 내가 나머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맨날 그 세 개만 관심을 가지니까 나머지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유학기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에서 강제로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해야 돼요.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15번 이거 학자와 타이틀이죠. 애플의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기억나요? 자, 교육사회학 보여드릴까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교육사회학을 할 건데 저기 미시적 접근에서 553페이지 봐보세요.
양가로 7번 가운데. 그 그대로 외우시면 되죠. 헤게모니 나오면 제가 애플이라고 하라 그랬지. 그리고 디르켄, 파슨스, 드리본 이 사람들은 기능론자니까 넣을 필요가 없어요. 로젠탈은 어디서 나와요? 로젠탈과 야곱슨, 오크 실험학교, 자기 충족적 예언에서 나오죠. 이쪽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콜만의 사회자본 역시 또 이번에 나왔죠. 4번이 해당될 수가 없죠. 좀 내용이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뭐 협력한 활동 등등등 이렇게 나와있죠. 학업 성취 격차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기억나요? 학업 성취 격차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 어디가 있냐면 562페이지 봐보세요. 학업 성취 격차에서 기능론 후기 이론 1번에 동그라미 2번 문화실조로 나와 있지. 콜맨의 문화실조론에서 학업 성취 격차 이야기가 나와 있어. 문화실조 나와 있죠. 콜맨의 사회자본. 그래서 내가 563페이지도 있고 564페이지에서도 지금 콜맨 보고서가 문화환경 결핍론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해설에 조금 사회자본의 특징을 조금 괜찮은 내용으로 해서 연결을 해놨어요. 뭐 협력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사회적 자본은 뭐냐면요. 무형의 자본이고 선진국은 사회 자본이 높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에 어디 가고 있는데 교통사고 났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가요? 아니 차하고 차대 부딪혔다고 또는 차가 어떤 사람을 부딪혔다고 여러분은 뭐 하고 가? 신고해줘요? 그게 사회자본이에요. 남한테 신경 쓰는 거. 근데 우리는 많이 다쳤네. 재수도 없겠네. 구경하고 우리는 가버려. 또 우리는 신고만 하고 가버리죠. 진짜 선진국 시민들은 어쩐 줄 알아요? 간대요. 그쪽에. 당신 사고 난 걸 내가 목격했다. 저 차가 뺑소니고 방금 내가 남발을 외웠는데 이걸로 신고해라. 필요하면 내가 증인도 서주겠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줘요. 심지어. 알겠습니까? 우리는 귀찮아하죠. 내가 왜 이런 시간을 쏟아야 돼? 네가 재수 없는 거지. 이러면 사회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신뢰, 협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안에 충남 태안에 그때 무슨 배가 차초됐지. 삼성중공업이 바지선이 돼가지고 전복돼가지고 기름이 엄청 유출됐잖아. 태안이. 그러죠? 그때 어쨌어요? 자원봉사해가지고 엄청나게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 가지고 돌 닦고 물 다 깨끗하게 하고 뭐 했죠. 그게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민족성의 특징이 좀 국난을 당하거나 험한 일을 겪으면 좀 돕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도 외국에서 전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금모으기 하라고만 해요. 금을 모은다 해갖고 금을 내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 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런 사회적 자본이라는 이런 것들이 예전 세대에 비해서 깨져서 근데 공동체 문화 같은 거예요. 공동체 문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깨졌다. 아주 개인주의화 되어버렸다. 지금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커져버렸고 옛날에는 그런데 이웃 간에 돌아보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 이제 이런 게 부정적인데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젊은 애들도 자원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커뮤니티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렇죠? 안 그러는데. 그게 이제 거기 사회자본은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는다. 신뢰와 호혜성. 호혜는 뭐니까 상호 혜택이야. 즉 네가 이번에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내가 도와줬지. 내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구성원들이 나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상호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호혜성이야. 결합과 연결이죠. 물론 여기에 좀 깊게 들어가는 결합형 사회자본하고 연결형 사회자본 있잖아. 결합형 사회자본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대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5번 사회자본의 활용과 형성과 활용은 구성원 간의 협력적 태도, 사회문화적 응집력을 강화해줘. 서로 돕자는 것이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자본의 내용이고요. 제일 사회자본의 특징 위쪽에 보세요. 콜만은 학업 성취가 부모의 관심, 사회적 기본과 믿음, 구성원의 존재와 유대감, 주변 사람들의 신뢰 등 다양한 사회자본의 요소들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개념, 사례를, 해설을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이걸 읽어보시고. 17번.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은 객관식 문제로 나오기가 쉽고, 그동안 우리가 가네나 오스벨이나 라이거르스의 정교화 이론이라든가 켈러의 ARCS 이것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왔죠. 근데 거기서 보세요. 글레이즈도 나오고 브루노도 나오고 가네의 학습 얘기도 나오죠. 얘들이 다음 시험에 나올 후보군들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답만 맞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의 눈에 들어와 있는 이 지문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캐롤 내용이에요. 캐롤의 적성, 학습을 시간의 함수로 일정 수준 성취하는 데 필요한 시간, 즉 적성은 관심이 있다, 흥미 있다가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시간으로 정리한다 그랬지. 그래서 교육학에 적성 있는 애들은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이고 교육학에 적성이 없는 애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캐롤은 적성을 시간의 함수로 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교육평가에 관한 설명인데, 형성평가는 수업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학기 중이라고 해서 여러분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즉 수업 중에 학습의 진척 상황을 점검해요. 그것을 길게 보면은 학기 중에 점검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업이 다 끝나게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한 학기 동안. 그렇죠? 그래서 학습 속도 조절이나 강화야. 왜? 개인이 어려워하는 정도. 어려워하면 속도를 줄여야 되겠지. 쉬워하면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지. 또는 오답에 대한 반응의 정도나 이런 걸 파악해. 그래서 진짜 학습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니까 절대평가의 마인드죠. 그렇죠. 이 부분이고요. 수업 중 성취도나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형성평가 쪽으로 가야 돼요. 표준화 검사는 객관적인 비교 분석하는 것이고 주로 총괄평가 쪽에서 언급을 많이 하는 측정관 쪽이죠. 중거지향평가는 절대 기준, 교육 목표라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다른 아이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 서열을 매기는 것은 상대평가, 즉 규준지향평가여야 되겠죠. 속도검사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 속도검사가 아니지. 우리 시험이 속도검사야. 여러분 충분한 시간 안 줬죠? 오늘 누가 그랬지 나한테. 선생님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으면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속도검사라 그랬지. 시간 내에 푸는 게 실력이다 라고 했었고, 이 문제는 우리 평가 쪽에 표 있죠? 제가 한번 보라고 했었는데 378페이지. 제가 이 표를 볼 때 두 번째 평가 대상, 세 번째 평가 준거, 네 번째 평가 기능이 있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두세요. 거기에 보시면 저기 시간 제한에 바로 속도 평가가 있죠. 시간 제한을 두죠.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성평가는 아까 위쪽에 있었잖아요. 진단 형성 총괄. 그 다음에 중거지향 평가가 저기 지금 평가 후 중거에서 규준지향, 중거지향이 있었죠. 여기 이제 표준화 검사만 빠져 있죠. 표준화 검사는 우리가 어디서 언급을 했냐면 제일 앞쪽 평가 371페이지에서 측정관 쪽에 내가 두 번째를 밑줄 그으라 그랬죠. 박스 첫 번째, 두 번째 줄 표준화 검사. 밑에 이제 표준화 검사 개념이 나와 있죠. 결국은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알아두기 읽어보시고요. 자,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인데 좀 지엽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한 8년, 9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 그랬죠. 8년이 됐나 봐, 이번에. 근데 진짜 6년, 7년, 그동안에 6년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기출문제 한 번도 없었다 했잖아. 이게 7년째 나온 거야. 그러죠? 근데 이걸 우리가 불행 중 다행으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풀었죠. 그 어디가 있더라? 생활지도. 몇 페이지죠? 365페이지 비행 발생 원인은 사회학적 이론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책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때 시험 지문에 우리 모의고사 지문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래서 목표 수단 이거 설명했었죠. 가치 기회. 그 다음에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베커의 낙인 이론, 이 세 개가 고등학교 사회문화의 기본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봐봐. 가치와 기회, 목표와 수단 섞었지? 19번의 두 번째 지문에 봐봐. 가치와 수단. 제가 목표 수단 이론, 가치 기회 이론인데 이 두 개의 단어를 섞었어. 내가 쓰라 그랬잖아, 그것을.
그래, 듀리켄 머튼 나왔으니까 머튼의 아노미론 답이 나와야 되고요. 봐봐. 낙인 이론, 허쉬의 사회통제. 사회통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사례로 한번 했었잖아. 그때 내가 혜령이한테 이야기했었지. 혜령아, 너 10억 줄 테니까 나하고 한 달만 동거하자. 혜령이가 얘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지. 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기억 안 나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나를 그동안 어떻게 키워줬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유대감이 사회 통제야. 내가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어떤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혜령이 엄마가 나는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너 낳아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야. 너는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뭐 통제력이 없어. 내가 이렇게 딱 건들잖아? 아이, 선생님, 10억까지 안 주고 1,000만 원만 줘도 나는 선생님하고 충분히 동거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해버려. 오케이, 콜. 바로 들어가 버리지, 동거로. 이것은 비행 발생의 원인이 되어버린다고. 사회 통제력이 약화될 때 비행이 일어나는 게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이다. 내가 일부러 이런 기억하라고 내가 그렇게 사례를 들었었어요. 마차와 사이키스 중화 이론은 합리화 이론이다. 그렇죠? 이게 성범죄에서 아니 경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 입고 다니는 것을 보세요. 어떤 남자가 안 덮치겠어요. 원인을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합리화, 변명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게 중화 이론이다. 그런 것도 해서 이제 설명을 그때 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 다음에 20번은 생활지도 활동가 사례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봐보세요. 보통 우리가 좀 논란이 있거나 막 설명할 거리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한 40분부터인가 했는데 원래는 이거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시험이 좀 어려웠다, 어떤 문제가 좀 어쨌다라고 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논평을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총평을 아예 안 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언급이 돼. 사실 여기에 난이도가 조금 꼬아서 내는 문제.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요? 작년이나 재작년에인가 그거 보시면은 파블로프의 고전주 조건화처럼 일반화, 변별, 소거와 관련해서 내가 중학교 어디를 지나갈 때마다 좋은 기분이 뭐 들었다. 그래서 뭐 조건자금, 무조건자금 막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저 임용고시 비슷한 문제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평범한 문제로 나와버렸다.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라면 이론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것도 거의 카바가 95점 정도 되는 것이고 문제풀이 단원별 한 번만 돌았어도 되는 것이다. 모의고사까지도 갈 필요. 모의고사에서 건진 건 분명히 있어. 우리가 아까 비행 발생 원인 같은 거. 결론은 우리 책을 벗어난 문제가 하나 빼고는 없었다. 그 분산형 지도성은 그것 자체는 안 다뤘지만 나머지 세 개를 다뤘기 때문에 소고 방식으로 풀 수가 있었고 결론은 일단 여러분이 교육학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이론에 일단 치중해야 된다. 이론이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는 이론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 정도만 충분히 해도 합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제대로 교육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암기를 해가고 했었는데 좀 더 머리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한두 개를 더 틀리더라도. 또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20개 다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것이 되게 마음 아파요.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안 외우면 두드러 패고 막 눈에 멍들어서 집에 가고 그러다 보면 살기 위해서 외우지 않을까?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문제풀이에서는. 결론 이 문제는 정말 역대급 중에 역대급으로 쉬웠다. 변별력이 없다. 난이도가 높다 낮다? 난이도 지수가 높다 낮다? 난이도 지수가 높다. 정답률이니까. 난이도 지수는 정답률이잖아요. 그죠? 그랬고, 자, 우리가 이제 지방직이 9주 남았더라고요. 9주 남았죠. 9주 남았는데, 그러면 7, 9, 63이잖아. 7, 9, 63이면은 9주 맞아요? 7, 8에 56? 8주 남았어요? 7주 남았어요? 7주? 7주야? 이번 주 빼고 쉬어봐. 7주? 77이 49인데 그럼? 58일? 58일이면 7주 덜 남았어요. 7주 64. 그러네. 8주 반 남았구만.
8주 반이죠. 그 정도면 뒤집기 충분한 시간이다. 기존에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번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기를 바라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더 메꾸세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국어영역사 다 쉽다면 행정법이 좀 어려웠다고 이번에도. 행정법이 또 관건이네. 어쨌든 교육학이 어렵게 나오기를 좀 바라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학이 더 어려웠어. 사회복지학에도 우리 교육학 관련된 내용이 한 3문제 있어요. 그 상당 기법 있죠. 반영 명료와 직면 해석 같은 거.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프로이드인가 뭐 또 나오고 그래.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심리 부분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문제였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